네, 그러면 오늘은 디멘전 투자 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짜야 될 투자 전략 혹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좀 대처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진짜 몇 차례의 그 하락했을 때 살 걸 했던 경험이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을 안 떨어뜨리고 있는 건지 이런 분석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네. 송재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3천 다 갔는데 그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갔는데 하필 이런 또 네, 뭐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은 갈 겁니다. 네. 그럴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뭔가 악재라고는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악재는 맞는지 아니면 여기 단기간에 이렇게 극복될 뭐 이런 이벤트인지 이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혹시 이건 어떻게 우리 대표님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건 네탄야후한테 물어봐야겠죠. 네. 왜냐면 제가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라든지 투자에서 그래도 비교적 좀 덜 손해보는 어떤 전략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번 이벤트가 걱정되는 건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가 사실은 대리전 양상이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 앞에 기억하시겠지만 하마스하고 네. 먼저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헤즈볼라하고 했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란하고 직접은 안 했는데 작년 4월에 서로 미사일 예상한 대로 하룻밤에 한 번씩 적당하게 쏘고 이제 마무리됐는데 네. 지금 1년 만에 거의 뭐 느낌은 전면전에 가까운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혹여나 이것이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뭐 사실은 뭐 다른 오히려 전문가분들 중동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그걸 들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결론은 그것이 사실은 이게 사람도 죽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하고는 좀 먼 나라 얘기잖아요. 사실 냉정해 보면 이것이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 거는 뭘 통해서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는 유가고 네. 네. 두 번째로는 물류. 그것이 좀 장기화되면 그것이 금리와 전 세계 소비, 물동량, 무역 이런 데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 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산 원유가 전체 그 원유 수입의 70%가 넘기 때문에 네. 혹여나 거기가 끊기지 않을까 봐 걱정. 이거는 좀 완전 심각한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쪽이 막혀갖고 혹여나 이게 원유가 이게 우리 한 달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분량이 있는데 네. 그것이 끊길까봐 이제 걱정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적었던 게, 그러니까 금요일에 빠지긴 빠졌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게 그 주말 사이에 뉴스가 아직 반영이 되기 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그만큼의 크기로,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장 하락 폭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일단 당일 유가 흐름을 보시면 네. 그날 우리 한 11시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때 유가가 기억하시겠지만 14%? 맞아요. 예, 거기까지 올랐다가 많이 놀랐어요. 예, 네. 브렌트 유 기준으로 네. 그러다가 한 7%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첫 번째 차트에서 갖고 왔지만 요거는 금요일 하루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보기가 좋은 게 뭐냐면 하필 우리나라 장 열렸을 때 아시아장 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유럽장 열리고 미국장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이벤트가 다 영향을 전 세계 자산시장에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날 하루 걸 보면은 대충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첫 번째 반응은 다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밤에 중동 시장이 거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일요일부터 열리니까 중동 시장이 좀 밀렸더라고요. 중동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일이 다르더라고요. 쉬는 요일이. 그게 이제 그 이슬람이니까 네네. 금토 이렇게 하고 일요일부터 다시 시장 열고. 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보면은 원유 원자재가 이제 그러니까 원유가 당연히 많이 올랐고 원자재 ETF 그다음에 올랐는데 지금 당연히 주식은 많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좋았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연초 이후에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베이스로.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꼴찌였으니까 당연히 1등이기도 하고 기대도 컸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편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의외롭게 본 거는 미국 국채가 사실은 네. 가격이 빠졌다.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생각보다 강세가 아니고 그냥 보합권 정도. 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플러스를 냈지만 네. 그 얘기는 여기서 의문의 일패를 본 거는 미국 자산이다. 안전사 자산이다. 결국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적어도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연초 이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네. 아 뭔가 아까 새로운 변화 있잖아요. 반복되던 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전 세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미국으로 달려갔는데 네.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끝나가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조금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장의 변화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가가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유가랑 뭐 환율.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네네. 유가는 보통 예전에 뭐 이런 비슷한 이벤트들이 쭉 있었을 텐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열어놓고 좀 가능성을 봐야 될지. 그게 이제 그때 다를 텐데 예.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근 2년간 벌였던 일들 때문에 유가는 안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차트의 왼쪽 편에 있는 건데 네. 2024년 3년부터 지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되게 작은데 나중에 이거는 뭐 혹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뭐 헤즈볼라 막 이게 이제 그와 관련된 쭉 얘기들이에요. 근데 네. 결론은 보면 우하향했습니다. 그죠? 유가는 유가는 사실은 네. 우하향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친 듯이 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정확히는 지난 일주일간 튄 겁니다.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를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또 달랐어요. 그죠? 천연가스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뭐 일단은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100불이 넘었었으니까 네네.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은 달랐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공급이 소위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을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은 사우디가 그 전주에 이미 얘기도 했고 증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는 백워데이션 단기가 비싸고 장기가 좀 싼 이게 전형적으로 이 실문에서는 유가 강세인데 내년도는 보면은 완전 컨텐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에는 공급이 엄청 많아져서 유가 내려갈 거야. 이제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네. 근데 이 이벤트가 유가를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냐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네. 무슨 말이냐면 걱정했던 게 주말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에 막 얘기 나오는 건 뭐 정제시설 때렸다 그러고 가스 때렸다 그러고 이러다가는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막히는 거 아니냐? 네. 왜냐면 거기 통해서 우리나라가 70% 수입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걱정인데 그 때린 데가 지금 주말 동안 때린 데가 주로 이란에 어떤 데 영향을 주면 이란 국내의 에너지원을 차단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란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데 포인트가 있지 네. 이란이 수출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건 아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만에 하나 이란의 수출 기지들을 때리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진짜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되겠죠. 트럼프하고 진짜 척지는 거고 그 소위 말하는 사우디를 비롯한 그 기존의 그 소위 그 오일 수출 강국들하고 완전 또 이스라엘이 척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전문가지만 여기 보시면 두 군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렸냐 해서 그 이름 중에 여기 두 군데입니다. 카르그 섬. 여기. 카그섬. 네, 여기 이제 파란색들이 이란의 수출 기지들입니다. 수출 터미널요. 예. 수출 기지들이고 빨간색이 정유 시설이 있는 데거든요. 네. 아바단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아바단. 이것이 이란의 최대 정유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 두 군데를 만약에 때렸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거는 전면전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저 원의 크기는 규모입니까? 대략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바단이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라크, 이란 있지만 지금 그 바다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길 때리면 일단 많이 막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군데, 그러니까 저기 카르그섬이라고 돼 있는 저기가 수출이 제일 큰데요. 그래서 저기로 터미널에 다 모아서 이제
그러니까 배에다 실어갖고 정유선에다 실어갖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군데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아마 유가는 진짜 100불 넘어서 JP모건에서 얘기하는 뭐 120불, 150불 가는 게 저런 데를 때리는데 얘기인데 적어도 지금 네탄야후가 공격하는 건 핵시설과 일부 분야이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 지금 국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한 긴장을 우리가 낮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전반적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낮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의 무슨 저 정유 시설이나 아니면 터미널 같은데 거기 폭파되는 거는 사실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좀 그 영향이 그렇게 큰가? 왜냐면 뭐 한 2, 3% 정도라고 만약에 친다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 거기 때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란이 저 열받아 갖고 그냥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싹 저 통행을 금지시켜 버리는 그 안에 누구 들어오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무슨 유조선 같은 거 한 두세 대 쓰러뜨려 놓든지 뭐 이런 게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 때린 게 걱정인 그거를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를 때려야 그러면 이란이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극단의 정책까지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 50년 역사상 막힌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말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막힌 적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란도 결국은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고 돈 못 벌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자기만 못 사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사우디부터 해서 UAE 뭐 카타르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걸프 지역의 국가들하고 나름 이란도 지금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를 완전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거는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낮는데 그 가능성이 혹여라도 나타날 거면 그 시그널을 저는 저 두 군데를 때리는 걸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아주 가능성이 뭐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약간 전 또 항상 음모론에 잘 빠지니까 사우디나 러시아가 요즘 이제 기름값 떨어진 게 좀 짜증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도 전 세계 갈등이 있으면 사실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나 이 사태만 하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기름값이 별로 안 올라 오히려 하락을 많이 하니까 사우디나 그러니까 생산국인 뭐 러시아 같은 데서 조금 왜냐면 사우디도 요즘에 그 새로 뭐 도시 건설하고 하는 게 이게 유가가 안 오르니까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서 뭔가를 펌프질을 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건 그냥 뭐 뇌피셜 정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사우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트럼프를 이용해서 유가를 오히려 지금 유가를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거는 누가 원합니까? 트럼프가 원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유가를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건 되게 단편적인 거고 그것이 사실은 미국한테는 부메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번성하게 된 가장 큰 거는 셰일 혁명이었고 미국이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변한 게 셰일 혁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도 강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2019년 이후로는. 이전에는 유가가 강세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러와 유가가 같이 갑니다. 똑같이. 19년도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변화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은 달러 약세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가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유가를 자꾸 떨어뜨리라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래 원하면 해줄게 그러고 증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셰일이 안 그래도 지금 올해나 내년이 생산 피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효율성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지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깊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팔 거 많이 팠구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일 혁명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유가까지 더 낮아지면 셰일 지금 텍사스의 지금 리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우디는 오히려 이참에서 자기네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유가가 낮아서 아예 셰일 기업들을 아예 이참에 좀 죽여버리고 싶어. 2014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그랬고 원유 30불 때까지도 갔습니다. 그때는 셰일이 잘 나올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활용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소위 중동산 오일 피크를 좀 더 멀리 보내려고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뭐 이 상황에서 좀 더 매수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찾아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나을지. 조심하는 게 나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일단 뭐냐면 요게 다음 3번 장표를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시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지정학적 이벤트나 금융위기나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주가가 빠지죠, 당연히. 네. 근데 항상 그 경험은 그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 항상. 예. 바이더비.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밑에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줄였어요. 1940년부터 이 데이터가 있는데 요걸 지난 30년 데이터로 좀 줄였습니다. 우리 IMF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쭉 지금 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12개월 지나면 다 플러스 났었죠. 항상. 그리고 상승 비중이라고 했는데 대충 19번 중에 그러니까 지금 10번 중에 한 7번은 늘 올라서 끝났다. 그런데 보면 빨간색들이 가끔 있잖아요. 지금 네.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네. 빨간색들이 좀 심하게들 있는 때가 있습니다. 2000년도가 있고 2008년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는 러우 있을 때 2022년도 초반 뭐 이런 네.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다 언제냐? 미국 시장 피크 때입니다. 고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고점 논란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되게 비싸져 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냥 빠지면 사면은 주가를 먹는데 고점일 때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매도의 빌미를 제공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시장은 지금 고점 놀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22배 정도 걸어대니까 지난 30년 평균이 18배거든요. 네. 지금 엄청 비싼 상태예요. 다시 지금 V자로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비싸다 많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은 혹시라도 빌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럼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우리나라는 좀 올라와서 3,000선을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쌉니다. 사실은. 예. 전 세계적으로 싸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내용으로 좀 바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지 않을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매도 보통 과매도 강도를 보는 게 RSI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 70 넘어가면 과매수, 30 이하로 내려오면 과매도. 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코스피가 일간 데이터 기준으로 83이 넘었었어요. 과매수네. 예, 과매수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은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가격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타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봐도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요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32% 들고 있거든요. 네. 작년 여름이 단기 고점이었는데 5.6%였고요. 저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프군요. 예, 2001년부터 네, 맞습니다. 2025년까지 25년 차트네요. 네, 상당히 길고 조금 더 벌려보면 2020년도 코로나 1월 달 때가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39%까지 들고 있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들 때는 적어도 최근 한 5년, 10년 안에는 한 40%까지는 들고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32%를 준 거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벌써 돌아설 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저는 이제 사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적어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저는 올해 작년 말 나오고 제가 2월 달 나오고 할 때 네. 미장한 우리나라고 보면 우리나라 훨씬 좋을 거라고 맞아. 계속 말씀드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랑 의기투합이 한번 되셨던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욕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1등 하고 있습니다. 전 맞습니다. 세계에서. 네. 그리고 이 흐름은 그래도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왜냐하면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앞에서 봤는데 일본이 좀 바뀌는 걸 보고 한국도 바뀔 수 있겠다. 네. 바뀌면 한국이 더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네. 최근 한 2, 3주간의 주요 외신에서 엄청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신의 그 근거 자료가 다 글로벌 IB들의 보고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이 월랑 싼데 싼 이유가 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근데 이거를 일본은 자율 규제한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올렸는데 한국은 그걸 법을 바꾼다네. 야, 그러면 당연히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긍정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도 성장주가 좀 좋고 있지만 네. 미국을 제한 나머지에서는 가치주가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는 그냥 가치주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여러모로 한국 시장은 좀 긴 호흡에서 정말로 좋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위 시장의 환경들이 간만에 네. 조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철 들어오면 지하철 들어온다 소식 터질 때 한번 집값 빵 뛰고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 시작하면 또 한번 뛰고 그다음에 지하철 개통되면 한번 뛰잖아요. 맞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야, 이 법 이제 만든데 뜨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법 통과되면 또 뜨고 뭐 이런 이게 좀 약간 있나요? 그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그때 주가의 흐름이나 뭐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 다를 텐데 네. 뭐 결국은 이번에 사실 상법 개정도 하고 또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연과세 또는 네. 분리과세 얘기도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흐름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전 종목이 뜨진 않을 거고 당연히요. 조금 더 뭐 어떤 성향에 혹은 어떤 섹터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건 모든 업종에 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입종 안에서 일단 밸류에이션이 쌓이죠. 아, 밸류가 싼 거. 네, 가치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0.5배 미만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게 예. 좋아요. 지수가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방원인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는 이미 고밸류니까 안 갈 건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관심 못 받았던 그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완전 저평가되어 있던 애들이 갈 건지 아니면 둘이 같이 가는지.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긴 호흡으로 보면 당연히 저평가 받았던 것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많이 오른 애들이 못 간다는 얘기 아니라 상승 탄력이 둔화되겠죠. 보통 이미 네네. 많이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들고 있는 데가 빈치터리하면서 보통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벤트.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6개월 동안 막 지주사 날라가고 저평가들 된 종목들 뭐 엄청 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올랐는데도 뭐 0.4배,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0.5배 겨우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싼 상 측면에서 이 회사들이 그래도 펀더멘털이 좋아야죠. 영업 흐름이 좋아야 네. 유지는 돼야 이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더 투자자한테 더 돌려줄 수 있는 룸이 있어야지. 죽어가고는 집은 아무리 뭐 내가 돈 많이 들고 있으면 뭐 계속 줄어들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분야에 다 있다. 모든 업종에.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가능하면 거기가 그러니까 강제로 코 끌려서 나온 애들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애들.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다시 은행주들 가고 그 사이에 고생했던 현대차, 기아차도 다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딱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상반기 때 우리가 봤던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상법 개정의 이런 흐름에 올라탈 수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분야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얼마나 들어오느냐도 우리 시장을 지수를 특히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앞으로 좀 들어올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2%밖에 안 들고 있는데 네. 최대로는 제가 한 40%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40%? 네. 그럼 얼마야? 이게 40%면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도니까. 이게 빠질 때 40% 가는 건 쉬운데 올라갈 때 40%면 더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탄력이 좀 달라지고 근데 제 경험상 지금까지는 좀 단기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쭉 사들어오면 정말 그거는 몇 달을 삽니다. 나눠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포착되는 시기들이 분명 나타날 거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호흡에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이 가장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이게 결국은
주식의 순공급이 줄었어요. 지난 15년간. 주식의 공급이 줄었다는 건 계속 뭐 자사주 매각 막- 소각하고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주식이 공급되는 건 신규 상장이 들어오거나 유상증자하거나 네. 이게 공급 올라가는 거고 줄이는 건 말씀 주신 대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해갖고 네. 빼버리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주식 순공급이 지난 빨간색으로 9번 차트인데 우하향 계속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 사고 싶어도 계속 종목들이 맞아요. 예, 비중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줄여요? 엄청 줄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와. 지금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미국의 결국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이 당연히 미국은 좋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금융 당국도 그랬는데 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가져가면 자신들의 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금 직접 조달 실적 뭐 이런 거 발표해요. 이게 네. 이제 금융감독하고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늘 많이 공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빼갔다고요. 시장에서. 네. 그런데 처음으로 순공급보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신규 상장과 유상증자 합한 거보다 오. 자사주 소각이 더 커지면서 네. 처음으로 네트로 드디어 순공급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작년 하반기 워낙 안 좋고 드디어 언론조차도 무서워하던 삼성전자한테 막 뭐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드디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까지 한다. 지금 신임 정부를 바뀌면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미국에서 봤던 큰 흐름, 네. 순공급이 줄어드는 오히려 순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원년이 작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서 향후 상법 개정에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느냐 그 이유도 다 이미 미국에서 한번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자사주 소각 많이 하는 기업들의 그 주식 수를 볼 수가 있어요. 주식 수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 보다 보면은 야 이러다가 주식 한 개밖에 안 남겠다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계속 줄여. 가파르게 줄이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 주식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분할을 하면 주식 개수가 또 늘어나고 이래 또 줄이고 또 늘리고 또 줄이고 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게 되게 부러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우 이게 와 알짜들 계속 남네 막 계속 줄어드네.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2024년에 순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했군요. 와. 이거는 근데 그 새로 상장한 회사들도 포함이에요? 아니면 그 당연히 포함입니다. 지금 포함이에요? 짙은 파란색이 순공급이니까. 기업 공개, 네. 그리고 위는 유상증자 합치면 이제 기업 공급이고 네,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자사주 소각 금액을 썼잖아요. 네, 그게 네. 네트를 해보면 마이너스 5조로 처음으로 순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였다. 네. 네.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 상장도 별로 없었네, 그죠? 그 전전에는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장이 좀 사실 슬로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올해 또 장 좋고 하면 또 막. 그래서 최근에 좀 나오곤다 할 텐데, 네. 근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아.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 장이 좋아서 새로운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건 좋죠. 좋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지금 투자자 보호가 안 돼서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 코스닥에서도 너무 기술 특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 좀 이런 표현이지만 개나 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자진 상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차라리 그래서 자신 상패 할 수 있으면 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아예 이제 비상장으로 가겠다라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 다만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아 그건 안 돼. 상패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잘 막아야겠죠. 네네.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저 KRX 거래소 같은 데서도 너무 좀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말고 좀 그 기준에 맞게 판단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끝으로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지금 최근에 글로벌 이슈 터진 거부터 이제 우리 시장의 변화까지도 조금 네. 여쭤봤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두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미국은 못 가도 한국은 간다. 저는 진짜로 저는 5,000P가 그렇게 네.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용 대표님과 오늘 아침 같이 했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